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배우신 이 청법의 개념 잘 연습하고 계십니까?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이 지식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 연습 예제도 여러분 꼭 푸시고요. 그 문제들을 이 하단 설명란에 보시면은 연애언어연구소 카페에 방문할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같이 공유도 좀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여러분 참 중요한데요. 제가 1강에서 얘기를 했었던 이 분석적 사고와 창작적 사고가 언어적으로는 가장 기초와 근간이 되는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었었고, 우리가 2강에서 이 특유 질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인 분석적 사고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그리고 오늘 배울 것이 바로 이 로열 스토리텔러, 이 창작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커리큘럼을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 저는 이 로열 스토리텔러라는 강의에 참 애착이 강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도 저는 꾸준히 연애 컨텐츠들을 좀 연구를 하고 생산을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연애 컨텐츠에도 뭔가 이 스타 강사들이 있고 비인기 강사들이 있었어요. 스타 강사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들을 잘 정리를 해서 듣는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용까지 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구성하는 사람들이고, 비인기 강사들은 사실 뭐 시중에 나온 내용들을 트레이닝하는 수준에 머무르신 그런 분들이셨는데, 저 또한 처음에는 비인기 강사였죠. 저도 이리저리 타인의 지식들을 토대로 제 것들을 만들어 갔었고, 그러다 제 컨텐츠를 구성을 해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따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이성관계에서 저 스스로에게 큰 약점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을 정말 일순간에 개선할 수 있게 된 게 바로 이 로열 스토리텔러라는 개념을 제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인지를 하면서 한순간에 이 수준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성하게 된 게 바로 이 오늘 강의 로열 스토리텔러인데, 저를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얘기를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롱런하도록 만들어준 강의가 바로 이 강의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의 이 학습 목표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혹시 여러분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나요? 내 이야기를 재밌게 할 줄 모르겠다. 어떤 얘기도 내가 말하면 재미없는 말이 된다. 특히 초반에 상대방과 친하지 않을 때 굉장히 이 어색한 대화를 한다. 할 말이 없어서 대화를 할 때 질문만 사용을 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타인과 대화를 할 때 위축이 된다.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요? 분명히 있겠죠. 왜냐면 과거에 제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문제들이 도대체 왜 발생을 하는가 라고 한다면 결국 사고력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혀가 있고 성대가 있는데 이 말을 우리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막상 어떠한 말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위트가 있거나 아니면 생동감 있는 표현에 대해서는 또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들을 싸그리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오늘 강의는 여러분 평소에도 당연히 강의는 집중을 하셔야겠지만 오늘은 좀 더 집중을 해서 강의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스토리텔링의 구조, 자원의 창작, 표현의 다채화, 적용 사례 및 최적화된 상황. 자, 스토리텔링의 구조에서는 이 우리가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그냥 스토리를 얘기를 하면 그게 스토리텔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정확한 스토리텔링, 그 중에서도 우리가 연애라는 분야에 접목을 해서 연애, 스토리텔링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것이고요. 자원의 창작에서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할 때 어떤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자원, 스토리들을 어떻게 창작을 해낼 것인가, 창작적 사고를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표현의 다채화는 아무리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내가 얘기하면은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표현 구조들, 표현 방식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최적화 과정에서는 이렇게 배운 스토리텔링을 연애에서 어떤 상황에서 접목을 할 수 있을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파트를 듣기 전까지는 이걸 들었을 때 이걸 대체 어떻게 써야 되지? 고민이 되실 건데, 이 파트를 여러분 꼭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를 감을 잡으실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스토리텔링이란 다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토리, 그 다음에 텔링. 자, 웃기죠? 자, 참 당연한 말인데 제가 이 구조를 왜 굳이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스토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알고 공부를 해야 하는 부분과 이 텔링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통 스토리텔링 하면 이걸 그냥 한 가지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기법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되고, 스토리를 짜는 방법과 텔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분할을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스토리텔링 그리고 내 이야기를 사용하는 목적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내 이야기에 몰입시키기 위해서예요. 저번 시간에 배운 청법이 듣는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나와의 대화에 몰입을 시키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수업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로열 스토리텔러에서는요, 내가 말을 하는 포지션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몰입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들을 때 우리 스스로가 몰입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들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스토리를 들을 때 몰입이 됩니다. 뭐 너무 웃긴 얘기를 듣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감동적이라서 듣고만 있어도 나도 눈물이 찔끔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스토리에 몰입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런 스토리텔링은 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우리가 예능을 보면요, 어떤 스토리를 들으면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남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 반대로 어떤 패널이 얘기를 해도 우리가 그냥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가 없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또 다른 예시로는 인터넷상에서 그 시기마다 유행하는 유행어, 그 애드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드립들이 유행을 하는 것이 있고 또 유행을 못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처음에는 유행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굉장히 좀 식상해져 버리는 그런 드립들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상황들이, 이것들이 왜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나냐면 다음에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선함, 희소성, 긍정적인 자극. 여러분, 뇌리에 남는다, 기억에 남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자극을 받으면 그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일정 수준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의 뇌는 그 기억을 여과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떨 때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받느냐? 바로 신선하고 긍정적인 자극이 있을 때 그 순간이 우리의 기억에 좋게 남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이게 로열 스토리텔러의 자원, 그 스토리를 짜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운동을 갔다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에 남을까요? 아니죠. 남지 않죠. 왜? 운동을 갔다라는 것은 워낙에 흔한 스토리니까 전혀 자극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요, 헬스장에 우리가 갔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겪을 법한 해프닝이라던가 아주 웃긴 스토리를 우리가 얘기를 듣는다면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스토리들을 우리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 상황을 제시를 하고 상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마트에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트에 갔다라는 상황은 여러분 뭐 일상에서도 흔히 가시고 특별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동생이랑 마트를 갔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네요. 세일을 하니까 이것저것 막 사서 왔어요. 근데 나는 아침마다 밥은 안 먹고 좀 시리얼 같은 걸로 간단하게 식사를 때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시리얼을 하나 사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생이 새로 나온 시리얼이라고 뭘 하나 사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침에 시리얼 먹으려고 어제 사온 시리얼을 딱 까서 우유를 딱 말아서 딱 한 입을 먹었어요. 근데 맛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때 이제 포장을 보니까 그게 개 간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부터 개밥을 먹어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당신이랑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네요. 자, 이 스토리는 어때요? 일단 첫 번째로는 희소성이 있는 스토리죠.
왜냐면 이건 우리가 주변에서 뭐 일상에 진짜 밥 먹듯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이 상황들이 어때요? 약간 뭐 해프닝, 시트콤, 마치 뭐 라디오 사연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죠. 물론 이런 스토리는요, 굉장히 가볍고 라이트한 잡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제가 표현을 하는 방식은 알려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 스토리에 그 자원, 골자를 창작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여기 표현 기법이 들어가면은 여기보다 훨씬 더 스토리가 재밌어지고 생동감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이 자원을 창작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시다. 자,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라디오에 보낼 만한 사연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규칙에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의 순서를 따라 보도록 합시다. 단순한 상황을 정한다. 두 번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계 키워드를 찾는다. 세 번째, 그 키워드를 연계를 하여 스토리를 만든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커피를 마시는 상황에서, 자, 커피를 마시는 뭐 카페 같은 곳에서 마카롱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그럼 이 마카롱이라는 연계 키워드를 골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종합된 상황으로 다이어트가 실패를 했다라는 결론. 자, 이렇게 우리가 차례대로 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떤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느냐? 제가 오늘 친구가 진지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이 커피를 마셨는데 애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제 것까지 그냥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 원래 커피 잘 안 그래도 잘 못 마시는데 거기다 커피가 또 너무 거기가 쓴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가 카페 이름이 안단단맛이라고 마카롱 전문집이더라고요. 아, 커피가 너무 쓰니까 거기서 뭐 먹을 만한 게 마카롱밖에 없잖아요. 얘기 들으면서 7개를 내가 먹은 거예요. 아, 나 오늘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오늘 완전 망해서 이따가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할 겸 조깅 나가려고요. 이 뒤에 가볍게 뭐 마카롱 좋아해요? 이렇게 질문만 해도 대화가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스토리를 먼저 키워드를 정하고 거기에 연계되는 키워드를 정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거나 경험하기 힘든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스토리가 뭐 상대방이 듣기에 뭔가 빵 터지진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것은요, 상대방이 내가 스토리를 말할 때 거기에 몰입을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실 스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요,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 후에 가서는요, 레이어라는 내 이미지를 상대방으로 뭔가 계산적으로 인식시키는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 기법의 기초가 바로 이 로열 스토리텔러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이 쉽게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보통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실제로 그 상황을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떠올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어느 정도로 생생하게 떠올리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카페라고 하면요, 그 카페가 인테리어는 어떤 색깔의 벽돌을 썼으며 그 어떤 벽돌에 균열이 있거나 아니면 옆에 있는 액자는 어떤 재질의 액자를 썼고 그 액자 안의 그림은 어떤 것이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앞에 카운터에 보니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보랏빛이 도는가, 이런 것까지 진짜 실제로 제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생생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스토리에 힌트들이 있어요. 뭐 그냥 카페,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이러면 스토리가 다양화될 수가 없습니다. 최소 여러분, 이런 연습을요, 하루에 3개씩 한 달 정도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미 어떤 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순서대로 못하는 문제도 제가 뒤에 가서 이 전달 파트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문제도 사라집니다. 왜? 아니, 눈으로 보고 얘기를 하니까 문장을 우리가 기억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멘트를 외우는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제가 교환에 이 단순 상황을 10항 정도를 첨부를 할 테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 나름대로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카페에 공유를 하시면 그게 10명이면은 여러분 100개의 샘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혼자만 말고 다 같이 우리 말 잘하는 사람 돼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 표현의 파트입니다. 여기서 이 4가지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여러분, 다양하게 표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준비를 해도요, 그 스토리를 뭔가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외워서 하면요 생동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그건 우리가 기억에 있는 문장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스토리의 상황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동감이 있으려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상황을 이 텍스트로 떠올릴 것이 아니라요, 화면, 비디오라고 생각을 하시고 떠올리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걸 기본으로 두고요, 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4가지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예측 불가화법, 반전화법, 구어체, 간접 동의 유도, 이렇게 4가지 기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 나 진짜 표현을 좀 다양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이 딱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들만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도 정말 여러분 연애 인생에 더 표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딱 이것만 확실히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예측 불가 화법. 여러분, 스토리를 우리가 이끌어갈 때 우리의 뒷말이 예측이 된다면 그 스토리는 자극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내가 전달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 표현의 디테일에 따라서 상대방이 자극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스토리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시를 봅시다. 비 오는 날 나는 막걸리를 마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면 우리 누구나 비 오는 날에는 막걸리 마시자, 막걸리 생각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런데 다른 표현으로 비 오는 날 나는 아이스크림을 즐겨 먹는다. 자, 이런 거예요. 이걸 실제 대화로 보면요, 비 오니까 막걸리가 먹고 싶네요. 이런 날은 막걸리인데. 그냥 너무 보편적으로 통용이 되는 스토리잖아요. 이런 스토리는 신선한가요? 아니죠. 신선하지는 않죠. 그런데 비 오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나는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욕조에 물 받아놓고 반신욕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비 오는 거 들으면서. 근데 반신욕하면 좀 덥잖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욕하기 전에 베스킨라빈스에서 뭐 아이스크림 좀 사. 그리고 그거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목욕하거든. 그럼 거의 한 40분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몸에 진짜 독소가 쫙 빠져나가서 컨디션이 확 좋아져. 자, 스토리가 예측이 불가하니까 희소성이 있는 스토리가 생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달을 할 때 흐름을 상대가 예측 가능한 범위로 가는 것보다는 예측이 불가능한 범위로 가는 것이 상대방이 몰입하기에 훨씬 좋다는 거. 이거 어떻게 여러분이 연습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상황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상황과는 연계관계가 없는 키워드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연결시키는 것을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교환에 제가 예시 문항을 5항 넣을 테니까 여러분 연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반전화법. 스토리나 전달되는 흐름과는 정반대가 되는 결과를 전달하는 기법입니다. 스토리가 진행되는 흐름상 예측이 가능하도록 점차적으로 좁혀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흐름을 확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앞서 얘기했지만 예측 불가를 역이용을 하는 건데 상대방에게 그 스토리의 흐름이 오히려 예측 가능하도록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정반대로 뒤집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를 봅시다. 아버지랑 낚시를 처음 갔는데 가서 물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다. 이때 상대방 무슨 생각할까요? 물고기 잡은 거 먹었겠구나. 아버지나 나나 회를 굉장히 좋아하고 맥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잡은 물고기 먹었겠구나. 한참 잡다 보니까 배가 고팠다. 자, 이제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임박을 하죠. 그래서 원래 차에 칼이랑 도마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매운탕을 끓이자고 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자, 여기서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몰입을 시키는 겁니다. 요새 여름이라서 민물고기는 잡아도 먹으면 안 된다고. 결국엔 다 풀어주고 집에 오면서 시장 들려서 고등어 몇 마리 사서 집 가서 고등어 김치찜을 해 먹었잖아요. 자, 결론이 어떻게 흘러갔어요? 여기에서는 전부 다 잡은 물고기를 먹었겠구나. 먹었겠구나. 마지막까지도 이제 드디어 먹었겠구나 하는 순간에 결론이 완전 뒤바뀌어 버렸죠.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스토리의 결론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 기법의 효과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몰입을 하고 내 스토리의 결론을 예측을 못하게 되는 건데 얘기를 듣는 내내 나에게 몰입을 하게 되지만 마지막에 예측 불가한 범위로 빠지면서 상대방의 몰입만 나에게 남게 되는 이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면 카페를 통해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봅시다. 구어체. 자, 구어체는 우리가 일성적으로 말하는 이 어투를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죠. 대화 중에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서 실제 대화 중에 사용되는 구어체를 스토리에 삽입을 해서 생동감을 더해주는 기법입니다. 이건 곧바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방 좀 치우라고 얘기를 했다. 자, 여러분 이건 그냥 사실 전달이죠. 그렇게 생동감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구어체를 담은 내용을 봅시다. 엄마가 방에 들어와서 야, 이게 돼지우리지 사람 방이냐? 방 좀 치워라 이 새끼야,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알겠죠? 중간에 엄마가 하신 말씀을, 엄마의 말투를 그대로 내가 그 감정, 어투를 표현함으로써 생동감을 높여서 상대방에게 대화의 몰입감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하나 볼까요? 친구랑 밥을 먹었는데 친구가 너무 맛있다고 얘기를 했다. 마찬가지로 뭔가 생동감이 있는 내용이 없죠. 친구랑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해서 일식집에 갔는데 원래 거기가 참치초밥을 잘한다. 친구가 한 입 먹더니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야, 나 나중에 다음에 여자친구 생기면 데리고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러면 좀 더 스토리를 말할 때 생동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실 연습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 구어체를 어려워합니다. 평소에도 이걸 쉽게 쓰는 분들은 그냥 나도 이거 자주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참 지지리도 안 돼요. 잘. 그러니까 혹시 이게 안 되는 분들은요, 생각보다 이 구어체의 유무로 스토리의 생동감이 참 많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연습을 좀 하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전달에서의 마지막 기법입니다. 간접 동의 유도. 자, 이건 어떤 거냐면 대화 중에 상대방의 몰입을 유도하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중에 상대방에게 간접 동의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부가 의문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맞잖아 라는 부가 의문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상황적으로 매우 확실한 상황에서 내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 뒤에 맞잖아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자, 예시를 봅시다. 술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 자, 술 마시면 운전하면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에 아니죠, 술 한 방울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상대방이 얘기하지는 않겠죠. 이럴 때 상대방한테 강제적으로 그쵸, 이런 말을 유도를 함으로써 대화의 스탠스를 유지를 시켜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시를 봅시다. 그렇지 않아요 라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래도 연인 사이에 최소한 상대방이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간접 동의는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얘기를 할 때 나 혼자서 막 떠드는 모양새가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은 결국에 이 티키타카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내가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의 참여를 유도를 해야 그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나가질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달까지 배워봤고요. 우리가 이걸 보통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까 하는데 참 효율적인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와, 유레카 이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은요, 물론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모두 적용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여자친구든 그냥 친구든 가족이든 다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오늘 얘기한 수준의 스토리텔링이 가장 적합한 상황이 언제냐면요, 관계의 초기입니다. 관계 초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큰 관심이 없을 때, 즉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나와의 대화에 상대방이 크게 몰입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상대방의 몰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어디서 착안을 했냐면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 20대 초반분들이라면 뭔가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라디오예요. 자, 라디오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텔링들의 연결이거든요. 그럼 이 흐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라디오 DJ들이 준비된 말들을 해요. 뭐 작가가 준비를 했건 그 DJ가 준비를 했건 청취자들에게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들거나 사고를 많이 하게 하진 않아요. 일단 자기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막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있다 보면은 청취자들이 어느새 그 스토리에 몰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청취자들을 상대로 뭐 2부에 가면은 뭐 이벤트라던가 전화 데이트라던가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자, 대화의 흐름도요, 이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는 겁니다. 일단 나한테 몰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스탠스가 되어야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든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상대방의 말을 강탈하려고 그렇게 질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내가 말을 한답시고 몰입을 할 수 없는 이야기만 진부하게, 지루하게 늘어놓으면 상대방과 친해지는 대화를 하는 그 다음 단계까지 갈 수가 없겠죠. 이때 우리가 오늘 배운 신선한 자원과 참신한 표현들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순간적으로 확 몰입을 시킬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상대방과 대화하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자면 처음에 상대가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내가 말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 얘기나 할 게 아니고 상대가 나한테 몰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그래야 상대방과 우리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수업이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를 하자면 스토리텔링이란 결국 좋은 스토리를 좋은 전달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스토리를 좋게 만드는 것에는 희소성 그리고 긍정적인 자극이 필요하고, 전달은 시각화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을 기본으로 몇 가지의 전달 방식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스토리텔링이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지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마찬가지로 저희 강의의 교환은 하단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연습 문제, 엑서사이즈까지 꼭 진행을 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오늘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번 사랑대화법 강의를 찍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의 2개를 꼽자면, 물론 모든 강의가 다 중요하지만 이 강의 특유 질문과 오늘 4강의 로열 스토리텔러를 꼽을 거예요. 그만큼 정말 이 두 강들은요, 제시된 개념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들이긴 하지만 여기서 늘게 된 우리의 분석적 사고, 창작적 사고로 다른 기법에 어마어마하게 응용, 적용이 되는 그런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강의는 꼭 여러분이 5강에 넘어가시기 전에 이 전까지의 강의들을 완벽하게 연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번 강의는 유독 달라요. 여러분, 이거 마음 급하다고 일단 다 보고 나서 좀 나중에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무조건 못합니다. 하나하나 천천히, 머리가 좀 아파도 끝까지 하나하나를 좀 붙들고 끝내고 넘어가셔야 이 지식들이 여러분의 재산이 됩니다. 머릿속에 지식이 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그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 연인관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마음이 급한 것보다는 여러분 좀 꼼꼼함이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자,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